대다수의 시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노예로 살아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기대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미국이 얼마죠? 71세. 중국이 더 살아요. 그러면은 QLI라는 지표로 보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일까? 이게 바로 회복의 시대에는 산업 시대에 이 지표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공간으로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 빨리 새로운 문명에 적응해야 된다. 목숨 걸고 공부하자. 이 뜨거운 날에 제일 짜증나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날씨. 목숨 걸고 놀아야지 왜 공부해? 그래도 해봅시다. 네. 신건비 그래도...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있어. 그런데 매년 골치 아픈 게 자살자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폭력 사건이 많이 터져. 이래가지고 항상 군대 보낸 부모들이 제일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별일 없을까? 그랬는데 1년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5,000명이 의병 전역을 합니다. 얘는 군대 생활 도저히 안 돼. 퇴출시키는 거죠.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그러니까 애시당초 뽑질 말았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영 약자가 되고 부적응자가 될 거 아닙니까? 놔뒀다가는 뭔 사고가 터질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와 별도로 군대에서 자살 우려자들이 있다고. 아무리 봐도 쟤는 우울증에 이게 폭발할 것 같아. 그러면은 군대 생활을 안 시키고 수용소로 보내. 그걸 일명 그린 캠프라 그런다고. 여기에 입소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2018년에 4,000명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 이듬해 통계에 자살자 절반 감소, 폭행 사건 40% 감소, 그린 캠프 입소자 36% 감소, 무언가 사건이 있었지. 그 핸드폰도 있고 그런가? 맞아요. 빙고. 핸드폰을 도입해가지고 자유화해 주니까 일과 시간 이후만 일단 쓰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면 자유화 일과 중에도 돼요. 그러니까 폭행 자살이 없어지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요즘 자유는 옛날에 자유하면은 신체의 자유, 내 마음대로 외출 외박도 하고 소유의 자유, 이건 내 거야. 이런 자유가 전통적 자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MZ 세대 경우에 자유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접속의 자유, 접근권의 자유.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접근의 자유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건가를 이제서야 기성세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유잖아. 근데 그 자유가 뭐야? 주로 부동산에 내가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물어? 그다음에 나 기업해야 활동해야 돼. 왜 이렇게 규제가 많어?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의 개념은 구닥다리 자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유는 접속, 참여, 연결. 이게 훨씬 중요해진 거니까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접근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먹고 살고 생활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개념이 이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걸 갖다 가장 통찰력 있게 얘기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회복력의 시대. The Age of Resilience. 회복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silience가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번역이 되는데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의 지은이는 제레미 리프킨.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사람을 세계적 명성을 가져다준 책은 엔트로피라는 책. 그 다음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책들을 연이어 발표해가지고 아주 뭐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됐죠. 그런데 이게 2022년 10월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를 탈출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탈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자유의 개념이 접근권, 사용권으로 바뀌고 있다. 즉 소유권, 거래 자유가 아니다. 그 자유는 구식 자유로 남아있는 거고 새로운 개념의 감수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기업의 생산에도 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생산성, 즉 효율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 그런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기업이 생산을 해. 그런데 적은 투입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뭐가 되는 게요? 패권자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강자가 돼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 자본주의에 이거 이상 더 간단명료한 설명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했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좋은 성과를 내고 성적을 내면 나중에 그걸로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이게 바로 효율성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테일러주의라는 게 생겨났어. 이게 뭐냐면 모든 공정의 인간의 행동을 분단위, 초단위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 공정, 그 긴 조립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재를 운반하고 나사를 조이고 그 다음에 차체를 덮어서 마지막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평가까지 이렇게 쫙 벨트에서 공정이 진행될. 그 각각의 행동을 수백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무를 표준화해가지고 노동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맞게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조립만 해. 이렇게 하는 걸 수백 가지 해서 숙련도를 각각의 표준을 정해가지고 쫙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확 높아지겠지. 한 사람이 이 공정을 다 책임지는 것보다 나눠버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걸 테일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후에 도요다 생산 방식이라고 있어. 이게 린 생산 방식이라고. 린이라는 뜻은 LEAN, 즉 말러 비틀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모든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데, 단 테일러주의에서 도요다 생산 방식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은 건 뭐냐면은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졌다. 어떤 고객은 까만 자동차를 갖고 싶고 어떤 고객은 빨간 자동차를 갖고 싶은 거야. 다 각각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수요자의 선호도를 예측해야 되겠지. 아, 빨간색 몇 프로, 검은색 몇 프로. 그거에 따라서 최적의 그 까만색의 노동자 몇 명 투입하고 빨간색에 몇 명 투입하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느 한쪽에서 까만 차가 과잉 생산됐어. 그럼 창고에 재고가 쌓이겠지. 반면에 빨간 차는 모자라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예측해. 그래가지고 재고를 줄여. 노동시간도 줄여. 이걸 갖다가 팀 단위로 해. 너는 까만색 팀, 너는 빨간색 팀. 근데 각 팀에다가 성과 목표를 부여하는 거야. 재고 최소화, 노동시간 최소화, 그 다음에 투입물 최소화. 이걸 린 생산 방식이라 그래. 도요다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객 요구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반응한다. 이런 생산 방식이 출현해. 생산성의 차원이 또 달라지겠지. 이제는 점점 저 생산성, 효율성 점점 높아지는 거지.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헤쳐먹기도 많이 헤쳐먹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리프킨이 얘기하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로 지난 세기는 효율성의 세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이런 사회 구조와 문화, 이걸 하나의 문명이라고 봤던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효율성 기후 문제 같은 그런 거. 기후 문제. 제대로 짚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는 시장 거래에서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오염 물질을 마구마구 배출한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오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체도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충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내보낸 거에 환경 치유가 불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그 공장이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건 생산물 거래할 때는 안 보였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선 보이지 않는 충격이 올 때 이거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근데 지금 그 외부 효과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구의 지표면의 3분의 1이 이미 동식물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그거 비용의 계산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외부 효과가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그 산업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은 뭐냐면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이나 사회하고 분리된 별도의 생산 공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이나 기업이나 생산 공장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깜깜한 방 안에 시간을 전혀 알 수 없는 방 안에 물하고 먹을 거 주고 인터넷도 주고 휴대폰도 주고 다 살 수 있게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한 달을 살기 여기 실험을 한 게 인간이 완전히 인간성이 붕괴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밤낮인지 이 구별 자체가 없어지니까 자연의 리듬에 우리가 연결된 존재지 절대 개인은 분리되거나 독립되거나 이런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니까 외로운 골방에서 에어컨 켜놓고 하루 푹 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게 한 일주일간 지속되고 한 달간 지속되면서 외부와의 연결 감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보는 신검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변형된 당신도 예상하지 못한 신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이제 다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프킨이 얘기하는 건 연결된 사회의 생체 복합 시스템. 이게 우리 자신이었다. 이걸 다시 깨닫고 그 연결된 감각을 회복하는 걸 회복력이라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학폭을 당했어. 트라우마가 있어. 여기서 회복돼야 돼. 흔히 회복력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게 진짜 회복력이 아니라 그 우리 신체의 시스템이 유지되게끔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다시 회복하는 거. 요걸 회복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원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성, 효율성 중심에서 앞으로는 회복력과 그다음에 적응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외부 세계와의 관련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탄소를 배출을 너무 과하게 해서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 이상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이 회복하는 범위 이내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지. 이 상태가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악화된 거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검지 씨가 어떤 큰 인간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한번 사회적으로 자아가 붕괴된 거야. 그러면 회복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트라우마 이전의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회복이 아닐까요? 되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게 치유지 과거의 나로 되돌아가는 게 치유가 아니라는 거거든. 이걸 적응성이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력이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사회 자체를 재설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혁명이기도 한 것이지만은 사회 혁명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미래 문명으로서 바뀌는데. 여기까지야 뭐 환경보호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제는 그거 다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자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개념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 민주주의는 그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제목이 후보자들이란 영화인데 뜻밖의 당선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청중들한테.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두 명이 2천만 명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게 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다 연결된 세상에서 대표자는 한두 명이래. 그러면 거기가 정치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한대. 이게 말이 돼? 오늘날 정부와 정치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1940년대 미국의 정치 신뢰도가 73%였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6%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다 연결된 세상에서 왜 쟤들만 대표자냐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고 혐오 발언하고 그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고 세상에 저 옷이 안 맞는 거야. 저 틀이 안 맞는 거야. 이제는 이거는 대표한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서 소수만 정치를 하는 거고 대다수의 시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노예로 살아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연결된 세상에서의 다양성 또 역동성을 이 낡아 빠진 민주주의가 도저히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의원을 어떻게 뽑았어? 선거로 뽑은 게 아니라 추첨으로 뽑았잖아요. 그게 더 민심을 반영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는 제2의회, 제1의회는 선거로 뽑고 제2의회는 추첨으로 뽑은 의회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추첨으로 뽑았기 때문에 돈이나 영향력에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제2의회 추첨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이게 산업민주주의 시대 산물이라는 거야. 산업시대. 근데 이게 깨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각국에서 그 정치의 붕괴 현상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대에는 동료 시민 정치라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의 일이 다 지역에서 결정하는 걸로 전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해체되는 탈중앙화. 그다음에 이제 분산형 정치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복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생산성 정치와의 이제 결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업의 생산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거래 비용 제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없고 실시간으로 되고 누구나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당근마켓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는 거래 비용 제로. 그다음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문서 전달 비용 제로. 네. 그러니까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소멸돼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빠르게 거래되고 연결되다가 이제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니라 접속권과 사용권을 거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탄소를 계속 배출할 거냐? 기후 비상사태가 지금 도래했다. 근데 특히 우리 같은 꼰대들이 문제인데, 내가 어제도 우리 연배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그거 다 기업하고 언론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후비 위기 얘기하면 전부 술맛 떨어진 표정들이에요. 요즘 지식인들이, 인간들이 너무나 이 문제에 사실은 무관심하거나 체념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사실 우리가 자연을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그 지금 동식물들은 이 바뀐 기후에 적응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예를 들면 종의 구성이 바뀌어. 그 다음에 그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의 그 식물들 보면은 이 물을 저장하는 잎사귀가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나머지는 죽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인간만 안 바쁘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산업시대 효율성의 가장 큰 폐악이 뭐냐 하면은 GDP라는 개념이에요. 국민 총생산. 그게 왜 그러냐? 하다못해 핵무기를 만들어도 GDP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은 그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노동자가 또 고용이 될 거고, 점점 세상은 위험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GDP는 더 올라가는데, 군사무기 많이 만들어, 탄소 배출 많이 하고, 노동자들 많이 고용되고, 그러면은 GDP 쑥쑥 올라가면은 그거 좋은 사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GDP가 아니라 QLI, 즉 저기 삶의 지표로 이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GDP로 측정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해도, 하다못해 마약 거래를 많이 해도 GDP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고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QLI, 삶의 질 지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몇 세냐, 사회적인 폭력과 혐오는 어느 정도 예방되고 치유되는가, 자원은 얼마나 재생 가능한가, 이런 것들의 지표가 이제 QLI가 되는 것이죠. 측정해야 될 걸 측정하지 않고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그냥 싸그리 측정해버리 가지고 다 그냥 성장으로 봐버린, 이게 GDP 개념. 자, 오늘날 GDP가 중국보다 미국이 많죠. 그런데 저기 기대 수명은 어디가 더 높을까? 1인당 GDP가 미국이 4만 달러라고, 중국이 1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4배 더 잘 사는 거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죠? 중국의 기대 평균 수명이 78세입니다. 미국이 얼마죠? 71세예요. 중국이 더 살아요. 그러면은 QLI라는 지표로 보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일까? 여기서 순위가 바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대에는 산업 시대의 이 지표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공간으로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 이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주문인데, 문제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인류가 어떻게 평화롭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가 새로운 문명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핵심이 되는 거고, 지금 문명에 그 머물러 있을 때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거주불능해지고 끔찍한 어떤 재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새로운 문명에 적응해야 된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라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네.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자, 회원님 화려와 한 병 드셔보시죠. 네. 진짜 진하고 향이 좋죠. 내 앞에 양귀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탄력, 기미, 잡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프리미엄 화려화가 주름과 잡티 없는 탱탱한 피부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그 피부 노화가 말이에요.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질 때 아주 급격히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엄 화려화는 총 22가지가 넘는 천연 성분들이 푸석하고 건조해진 피부를 생기 넘치게 도와드릴 겁니다. 식약처와 FDA에 등록된 제품 맞죠? 맞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액상 형태로 하루 한 병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 딸, 어머니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선물해야 되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네, 프리미엄 화려화에서는 여름철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상자 사면 2상자를 더 드리는 아니 2+2? 네, 엄청난 이벤트. 여기에 가격 할인과 사은품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화려화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여기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프리미엄 화려화! 호모 사피엔스가 왜 그렇게 지배적인 종이 됐느냐? 그때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우수한 그 더 뇌 용량이 큰 유인원 종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호모 사피엔스냐? 적응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호모 사피엔스는 원래 초식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이 창자가 꾸불꾸불해 몇 미터잖아요. 이게 초식 동물의 그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러는데 적절하게 고기를 먹는데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하는 빙하기가 왔어.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 간빙기가 왔어. 그 다음에 또 빙하기가 왔어. 이럴 때 다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배적인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산업 시대에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빙하기도 견딘 호모 사피엔스가 더 새로운 엄혹한 변화에도 거기에도 적응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그래야 문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종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왜 변화를 거부합니까? 왜 적응을 거부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효율성의 시대를 마감하고 회복의 시대로 진입하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가? 우리는 완성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인가?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전망과 기획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 몇 가지 그 이야기하는 실천 방안, 예컨대 뭐 아메리카 생태 3.0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잘 천천히 살펴보고 이 호모 사피엔스는 탁월한 종이다. 우리는 더 놀랍고 신기하고 새롭고 그런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자. 그래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의 미약함을 깨닫고 자연 생태주의 이걸 갖다가 생태주의 시스템적 사고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복합 생태 프로그램이라고 복합 생태 시스템에 적응하는 인식의 경로 그런 장대한 문명의 그 시야를 열자. 이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회복력 시대다. 근데 단 한 가지 이 책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철학과 정치학의 여러 가지 자연과학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학문들이 다 여기에 융합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건너뛰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자유로운 인간이 미래 문명에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성장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로 간다. 이 교훈을 아마 얻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떻게 좀 뭐 이해가 가세요? 뭐 대체적으로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제 이해가 잘 됐는데 2명 2천만 명을 대표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죠. 5천만 명을 한 네. 300명이 대표하는데 저 용산으로 가면은 2명이 대표하죠. 예, 대통령과 그겠죠. 여사님. 네, 우리나라만 더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효율성이 강요한 시장에 이제 외부 충격이 효율이 오기 없어. 시작했다. 그럴 때는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포용의 문제다. 관용의 문제다. 효율과 포용, 관용하면서 나를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장된 자, 세상 만물과 연결돼 있는 큰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주로 불교 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이 회복력의 시대가 불교에 가깝다고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 예컨대 운문선사가 한 얘기 중에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펼치면 삼라만상을 다 덮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마음이다. 마음을 접으면 너무 작아지고 펼치면 너무 커진다. 한번 펼쳐봐라. 그분은 접기로 결심하신 걸까요? 아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좁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깨우쳐 주려고. 네, 지금 그분의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용산에 그분의 계신, 옆에 용산에 계신 그분이 옆에. 마음을 피시라. 네, 아, 자꾸 접고 접힌 마음을 펴는 것이 포용하고 관영하는 것이다. 접고. 접근성의 시기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 차단의 시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 차단의 시대로 점점 갇히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켜보는 가장 이 나라의 불행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죠. 어쨌든 접힌 마음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감지 작가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숨 걸고 공부합시다.